김현정의 뉴스 쇼. 문재인, 홍준표부터 이효리, MC몽, 심지어 이승엽까지 군 사이버 사령부는 참 꼼꼼히도 들여다봤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정부 당시 군 사이버 사령부가 유명인의 SNS 여론 동향을 담은 총 462건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 여기까지는 밝혀졌었는데 그들의 이름이 드디어 공개가 된 겁니다. 박원순 시장도 보이고요. 변희재, 조갑재 씨 같은 보수 농객도 들어있고 이회수, 김재동, 김여진 씨 같은 예술인도 있습니다. 글쎄요. 설마 대한민국의 군사이버 사령부가 우리 국민을 적으로 본 건 아니겠죠? 오늘 새 정부 들어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국회가 국정을 감사하는 동안 국민은 국회가 감사를 잘 하는지를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지요. 20일간의 여정, 제 김현정의 뉴스쇼도 함께 가겠습니다.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민경남 프로듀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 PD.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봐야 됩니까? 국감전쟁 돌입입니다. 오늘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첫 국정감사 시작이 되죠. 핵심 포인트는 적폐청산 대 신적폐, 프레임 싸움이 될 듯합니다. 적폐청산 대 적폐청산인데 그 대상이 좀 다른 거예요? 네, 여당인 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요. 한국당은 새 정부의 신적폐를 파헤치겠다.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기싸움이 치열하다고요? 네, 전 정권 대 현 정권의 대리전 양상도 뚜렷한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 이명기 전 청와대 실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 당시 핵심 인사인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 증인 신청이 이루어졌고요. 현 정부에선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실제 출석 여부도 관심을 끄는데요. 국감은 이달 말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감이 첫 포인트. 다음 포인트는 뭡니까? 서해순 경찰 출석입니다. 서해순 씨라면은 가수 고 김광석 씨의 아내를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 결국 경찰에 나서는군요. 그렇습니다. 서해순 씨는 고 김광석 씨와 딸 서현 양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의 중심에 서 있죠. 저희 뉴스쇼에도 출연해서 해명을 직접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오늘은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딸 서현 양이 급성폐렴에 걸렸을 때 제때에 조치하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고 사망 사실을 숨긴 채로 저작권 소송을 종료시켰다는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서현 양, 딸 서현 양 죽음에 관해서만 지금 조사를 받는 거지 김광석 씨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게 수사가 불가능한 거죠?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경찰은 앞서서 고 김광석 씨의 친형인 고발인 김광복 씨와 영화 김광석의 제작자인 이상호 기자를 불러서 조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도 떠들썩하겠네요. 다음 포인트는 뭡니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입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 열흘간 열립니다. 네, 300여 편 정도 출품이 돼서 규모는 예년하고 비슷한데요. 다큐 영화 다이빙벨 상영 논란 이후에 불거진 갈등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영화제 사무국 직원들이 외압의 실행 주체로 서병수 부산시장을 직접 지목해서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죠. 네, 일부 영화인들이 피켓 시위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오늘 뭐 이래저래 주목받겠습니다. 날씨 하나만 더 볼까요? 비온 뒤에 어제보다 기온이 5도 이상 떨어져서 많이 쌀쌀한데요. 오늘 서울, 경기를 제외한 전국에는 비 소식이 또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민경남 PD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적폐청산 국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적 정의를 되찾는 적폐청산을 제대로 할 것입니다. 반면 보수야당은 이른바 신적폐를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5대 신적폐에 대해서도 규명을 철저히 해나갈 것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첫 국정감사 오늘부터 31일까지 총 20일간 진행이 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요. 여야 모두 적폐청산의 방점을 찍었는데 같은 적폐청산이지만 대상으로 삼은 시점이 다릅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일종의 기싸움이 지금 상당한데요. 국정감사 첫날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 만나보죠. 우원식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여당으로서 국감을 하는 게 이게 10년 만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야당 때하고는 느낌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네, 이번 국감은 국감이라는 게 이제 1년 동안 정부가 해왔던 거를 잘 감사하고 방향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중에 일부는 과거 정권의 문제고 또 일부는 저희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의 문제여서 두 가지를 잘 섞어서 해야 되는 국감이고 또 저희가 여당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은 일찌감치 이번 국감은 적폐청산 국감이다 이렇게 핵심을 규정했던데 왜 적폐청산입니까? 저희가 이제 3대 기조를 정했는데요. 예. 민생 제일 국감, 안보 우선 국감, 적폐청산 국감 이렇게 세 가지를 정했는데 이제 이 세 가지를 균형감 있게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적폐청산만 보도를 하니까 그런 겁니까? 적폐청산만 강조되어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왜 적폐청산인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가 있는 거. 그러니까 우선 적폐청산은 특정 과거 정권이나 특정 인물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 대통령 탄핵 사태라고 하는 아주 우리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사태인데요. 예. 그 원인이 됐던 국정농단 그리고 헌정질서 문란행위 이런 것이 발생한 이면에 자리 잡은 총체적 국가 시스템의 붕괴 이게 어디서 왔는지 엄중히 따져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행위를 바로잡지 않으면 이게 국가가 제대로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체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국가 시스템을 다시 잡기 위해서는 과거 적폐 청산하고 갈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 그렇죠. 그 과거의 일제잔재 청산을 제대로 못한 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그 전에 탄핵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그 잘못된 시스템을 고쳐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촛불민심 중심에는 정말 힘있고 빽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불공정, 불평등한 사회 시스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구체적으로는 갑질 이런 걸로 드러났는데요. 이런 힘과 권력 중심에 비틀어진 관행과 제도 이것들이 국민의 삶을 가장 어렵게 한 적폐고요. 이런 적폐들을 드러내서 바로 잡는 것이 국민의 민생을 바로 세우는 일이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런 적폐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산하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전에 원조 적폐부터 우리가 좀 들여다보겠다.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적폐가 원조 적폐다. 지금 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적폐 청산 작업하고 동일한 잣대와 기준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적폐도 청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삼선의 김성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치보복 대책특위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받은 640만 달러에 대한 국고 환수 방안을 추진하겠다. 어제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일명 노무현 국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유한국당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군사정권의 후예 아닙니까? IMF로 나라를 망가뜨리고 서민들을 나라로 빠뜨린 정권과 그 정당의 후신들인데 본인들이야말로 정말 원조 적폐죠. 자유한국당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 억지 주장이고 정말 물타기 정치 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타기를 위해서 억지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끌어들이는 건데요. 이 박근혜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보호막을 쳤던 이명박 정부를 포함한 보수 정권 9년의 총체적 국정 실패에 대한 감사에 집중해야 되는데 정말 과거에 대해서 이 국정농단 사태의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정말 석고되지 않은 마음으로 국민에게 해야 할 최선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치적으로 분리할 때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욕보이는 것 이건 정말 해야 될 도리인지 그 최소한의 도리도 저버린 게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진저를 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국정원과 군의 불법 선거 개입, 여론 조작 공작, 문화예술인 탄압, 방송장악, 사자방 비리 이런 중대 범죄들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정치보복이라는 건가요? 자, 근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적폐를 찾아서 청산하려면 다 해야지. 왜 전 정부하고 전전 정부만 해당되느냐? 적폐 착한 적폐, 나쁜 적폐가 따로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사하시자는 거예요. 근데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 군의 불법 선거 개입, 여론 조작 공작
문화예술인 탄압, 예. 방송장악, 사자방위 이런 것들이 있었냐 이거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데 억지로 끌어내서 예. 이미 그런 정치적인 보복 때문에 타계한 분들까지 다시 끄집어내서 모욕하고 욕보이는 것이 정말 할 일인가. 이런 것들이 정치 보복이라면 앞으로 어떤 정권도 그냥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국정농단 사태까지 이루어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걷어내야 되고 이것이 어느 특정한 정권이나 어떤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이건 전체 시스템을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정말 나라를 나라답게 만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정말 이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적폐청산 작업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들은 적폐가 맞지만 지금 자유당이 얘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얘기하고 있는 이 노무현 김대중 정부 당시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적폐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정치 보복이다, 모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이미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미 조사를 했던 것이다, 수사했던 것. 그렇죠.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조사가 다 돼 있던 거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조사 과정에서 조사가 과도하게 되고 모복적 형태가 아주 그리고 표적 조사를 우리가 과거 적폐를 청산하자라고 하는 것, 정치 보복. 예. 이것이 정치 보복이 되려면 표적 조사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런 표적 조사를 통해서 과도하게 조사를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치 보복이 맞습니다만, 이런 지난번 노무현 정부를 우리가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 표적 조사를 하고 과도하게 조사하는 과정에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던 거 아닙니까? 이런 불행을 다시 들춰내서 이렇게 하는 건 모욕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저희들은 표적 조사를 통한 정치 보복이 아니라 그때 있었던 일들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증거들로 제출되어 있고 그것이 조사된 바가 없고 덮여져 와 있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세워서 시스템을 바로 세우자라고 하는 우 대표님,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검증을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검증의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국감에서? 아니면은 해봐라, 할 수 있으면 해봐라 하지만 드러날 게 없다 이쪽이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는 그것이 표적 조사하고 과도한 수사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국감에서 여당도 동의를 해줘야지 국감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양쪽이 다 마찬가지죠. 예. 우리가 이제 적폐 청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증거를 대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증거를 찾아가면서 국민들에게 이것은 문제였다. 그러니까 이거 고쳐 나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국정감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자유한국당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보시라 이겁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다거나.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리고 표적이고 정치보복 과정에서 그런 무리한 일이 발생됐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해보시라. 아니라고 한다면, 증거가 있다면,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해봐라. 이런 말씀. 증인 채택 문제도 이게 지금 뜨거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는 증인에 들어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번, 민생제일, 그 다음에 적폐청산, 안보우선, 이런 3대 기조에서 필요한 증인들은 다 나오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상임위에서 판단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한 증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들어있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군사이버사령부 이런 데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 말입니다. 네네.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면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결론을 내게 될 겁니다. 지금 후보에는 올라 있는 거군요, 그러면. 최종 결정은 아니어도. 네,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정의당에서는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증인으로 부르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금 선언을 한 상태인데 민주당은 고민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되는 거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이렇게 이제 법으로 정한 국정감사 출석 대상자에 대한 요구는 뭐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미 채택돼 있고요. 그런데 그 외에 이제 정치공세용 호출 요구 여기에는 응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정치공세용 호출이라고 보십니까? 이 세 사람 같은 경우는? 근데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출석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기관 그렇게 되네요. 예. 네네네. 그래요.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탁현민 행정관 국회에서 이렇게 그 행정관까지 이렇게 부른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그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뭐 특별히 지금 이 국정 운영을 해 나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이 망신주기용 정치공세용 호출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생각은 없다 이런 얘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국정감사 첫날 여당의 입장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들어갈 것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20일간 꼼꼼하게 지켜볼 겁니다. 예, 국감 잘 치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사평론가들도 이제 20일간 굉장히 바빠지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국회의원들이 지금 자료들 쌓아놓고 있는 거죠. 네. 터트릴 자료들. 그렇죠. 그게 하나씩 미리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흘리기도 하고요. 또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하고 이 일부 통합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기 개편이 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예, 이래저래 시사 뉴스들이 뜨거운 요즘인데 행간에서는 뭘 주목하셨어요? 행간에서 생수를 한번 오늘은 주목을 해봤는데요. 먹는 생수? 네. 혹시 생수 사서 드시죠? 아니요, 저는 수돗물을 끓여서 보리차 타서 먹습니다. 저는 그냥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많은 분들이 생수를 아마 구입을 하셔서 드실 것 같은데 이젠 생수도 마음 편히 믿고 마시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소비자들의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충청샘물, 이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민원 제기 2달 만에 취소원 자체가 오염됐다는 검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내놨군요. 이 뒤늦게 악취 원인 찾아낸 보건당국,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충청샘물, 이 추석 전에 떠들썩했던 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예, 생수 페트병이 악취 원인이다 이렇게 발표했던 그곳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난달 22일이었었죠.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충청샘물을 조사를 해봤더니 플라스틱 생수 용기 관리 부실이 악취 원인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용기 바로 때문에 냄새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용기하고 용기 관리가 좀 부실해서. 근데 8월 초부터 물에서 타이어 냄새가 난다, 복통 설사에 시달린다 이런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으니까 9월 초부터 공식적으로 민원을 접수해서 조사를 한 결과를 이제 22일 날 내놨던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충청샘물 9건을 수거해서 검사를 했더니 6건에서 다른 항목은 다 충족을 했는데 냄새가 나는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 1일부터 6일까지 생산했던 생수 49만 개를 회수하라고 명령까지 이제 내렸는데요. 그런데 어제 언론을 통해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렇죠. 악취 원인이 페트병이 아니라 제조 공장을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취소원 자체가 문제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온 겁니다. 상황이 아주 달라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취소원 3곳을 검사했더니 2곳에서 세균도 기준치를 초과했고 불소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민원 제기 2달 만에 알고 보니 취소원이 악취원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한 보건당국.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여다보죠. 첫 번째 행간은 또 하나의 도비탄이었다입니다. 그 철원 사격장의 총기 사고 그거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다 사건 내용은 아실 텐데요. 사고 원인이 도비탄에서 오발탄으로 갑자기 뒤집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불강력적인 사고에서 이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 이것으로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충청샘물 조사 과정이 딱 그렇습니다.
불과 20여일 사이에서 악취 원인이 페트병에서 취수원으로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건의 성격 자체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페트병이 문제라면 일부 생산 라인에 문제가 있거나 생산 시점에 문제가 돼서 병을 바꾸거나 보관에 주의만 기울이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취수원 자체가 오염됐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생수 사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며 그 취수원을 관리 감독한 또 정부 당국이 있을 텐데. 아니, 물론 그것도 거기는 문제고요. 어떻게 되며 뭐 이런 얘기를 다 하게 되는 거죠. 이 회사에서 제조했던 생수 자체가 다 모두 문제가 됐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충청남도 환경보건연구원이 그럼 왜 맨 처음에 이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느냐 민원 제기가 됐을 때 취소원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에서 문제가 됐는데 생수만 달랑 가지고 가서 검사하고 악취가 나는 원인이 뭔지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지난 6월에 검사를 해봤더니 수질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8월, 9월에 검사할 때는 수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두세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겠느냐, 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병만 검사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물하고. 초동 수사가 안 된 거네요, 말하자면. 네, 이것도 맞습니다. 역시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간판만 바꿔 달고 또 장사했다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충청샘물을 제조한 회사가 금도음료라고 하는 곳인데요. 예. 여기서 악취 민원이 제기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또 있었어요? 작년에도 물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 금도음료는 원래 자체적인 브랜드를 내놔서 생수를 생산하던 회사가 아니고요. 예. OEM 제조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우리가 아는 유명한 전국 단위 생수 회사의 네. OEM을 받아서 그렇죠. 납품하는 업체였던 거예요. 근데 작년에 생수에서 악취가 난다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대기업이 납품을 끊어버렸어요. 아, 그러면서 자체 브랜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브랜드 내놓으면 되겠네. 그래서 간판을 바꿔다는 거나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브랜드로 내놓은 게 바로 충청샘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악취 민원이 나도 그 악취 원인을 스스로 찾거나 아니면 찾도록 만들거나 하지 않고 그냥 납품이 중단됐으니까 우리가 브랜드 하나 만들면 되겠네 해서 새로 이 브랜드로 생수를 만들었는데 이게 또다시 악취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회사에도 참 문제가 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당국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아니 그때 민원이 제기가 됐었으면 도대체 우리한테 문제가 뭐가 있었는가를 그렇죠. 찾아냈어야죠. 철저하게 찾아냈어야 되는데 그냥 간판만 바꿔달고 또 장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이 어떤 거예요. 항상 사서 마시는 거고 우리가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물론이죠. 이런 식으로 대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음식점이 위생 불량 지적받으니까 간판 바꿔달고 마치 또 다시 새로운 영업하는 식당인 양 영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맞습니다. 상황. 기가 막힙니다.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소비자를 물로 보고 있다입니다. 소비자를 무시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생수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보건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국도. 먹는 물 관리 그 어떤 것보다 엄격해야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보건당국의 관리를 보면 그런데 엉망입니다. 금도음료는 제가 악취가 작년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예. 최근 5년 동안 3번이나 수질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검사할 때 수질 기준 위반 사항이 3번이나 있었어요? 예. 2013년, 2014년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각각 영업정지 1개월하고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제조설비를 부적정하게 설치 운영했다고 해서 또 15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또 악취 문제가 터진 건데요. 그런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과징금으로 그냥 떼었습니다. 돈으로? 네. 2013년에는 영업정지 15일 대신에 과징금 375만 원. 그다음에는 3천만 원. 작년에는 1260만 원만 내고 영업정지 당하지 않고 그냥 영업을 계속해왔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게 15일 동안 공장을 못 돌리는 게 굉장한 피해인데 어마어마한 그게 피해죠. 고작 375만 원이면 떼워지는 거예요? 네. 그럼 다 이거 하겠네요, 회사들이. 그렇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반 회사들은 그냥 과징금으로 떼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취 원인은 안 찾고 그냥 과징금으로 떼우고 또 이번에도 넘어가면 되지 하는 나태한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다른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마시는 물을 가지고 장난을 쳤는데 돈으로 한 300만 원으로 떼웠다? 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건당국의 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행정처분이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건당국이나 아니면은 생수 제조업체 모두 소비자를 맹물로 보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게 충청생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이 혹시 다른 어떤 식품 분야에서 또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실제 생수도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되고 있는데 네.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 아닐까 이런 의혹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돈 주고 물 사 먹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기름값보다 더 비싸요, 사실은.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간이었습니다. 청취자 4723님이요. 제가 수돗물 끓여서 보리차 만들어 먹는다 그랬더니 수도 배관이 더럽기 때문에 끓여 먹는 것도 주의하셔야 된다 문자 보내주셨어요. 정수기는 달았습니다. 4723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생수에 관한 제보들이 꽤 많이 들어오네요. 예, 받아보겠습니다. 2부로 가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오늘 2부는 사회 뉴스가 많습니다. 우선 어금니 아빠 김정훈 기자가 심층 취재를 하던 중에요.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숨진 A양 살릴 수 있었던 2번의 금쪽 같은 기회가 있었는데 경찰이 부실 대응을 하면서 그 2번의 기회를 다 놓쳤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후에 김정훈 기자와 함께 그 내용 들여다보죠. 오늘 탐정 손수호도 준비가 된 날입니다. 어제 큰 화제가 됐었던 그 공릉동 살인사건. 예비 신부를 죽인 강도를 예비 신랑이 살해를 한 거죠. 근데 이것이 정당방위냐 아니냐 2년 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정당방위로 검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정당방위 이야기 들여다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적 사건이죠. 공관병 갑질 사건. 어제 박찬주 대장에 대해서 갑질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피해자가 할 말이 많답니다. 오늘 방송 첫 출연 들어보시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예, 오늘 2부 첫 순서는 요사이 세간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이죠. 어금니 아빠 사건. 유명인이 범인이기도 한데다가 워낙 미스테리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 궁금했던 전모들이 상당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심층 취재하던 김정훈 기자가 경찰의 부실 수사라는 새로운 지점도 발견을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김정훈 기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점을 포함해서 조각조각 흩어졌던 이 사건의 퍼즐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러죠. 어제는 현장 검증이 있었어요. 네, 사건이 일어났던 서울 망우동 주택에서 오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예. 이른 시간부터 경찰 또 취재진, 주민들이 몰려 있었는데 마스크와 모자를 둘러쓴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가 경찰 승합차에 태워져 도착을 했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예. 왜 죽이신 거예요? 왜 죽이신 거예요? 강력계장이에요. 경찰서에서 4번 조사 받았죠? 잘생겨 왜 죽이신 거예요? 사실관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검증 실시할 거예요. 현장 검증에 동의하실 거죠? 취재진의 주민들의 상당히 혼잡한 모습이 보이는데 네. 조그맣게 이영학 목소리도 들려요? 그렇습니다. 마이크에 잘 잡히지는 않았지만 예. 이영학 씨는 작은 소리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입을 떼긴 했습니다. 예. 그는 이어서 집에서 딸의 친구를 숨지게 한 모습을 재현했고요. 시신이 든 여행용 가방을 차량에 싣는 장면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를 정리하자면 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가 딸한테 그 친구를 데려오라. 콕 집어서 데려오라 이렇게 시켰고 네. 딸은 놀러온 친구한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건넸다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거 자리를 비우라고 시킨 거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예. 너 좀 나가서 놀아라.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씨가 피해 여학생을 목 졸라서 숨지게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미궁입니다. 그래요. 당장 살해 시점이 오락가락한데요. 당초 경찰은 피해 학생이 이 씨 집을 찾은 9월 30일 당일날 살해됐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어제는 시신이 유기된 그보다 하루 뒤인 10월 1일날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니 하루 뒤에 살해가 됐다고 하면 그러면은 9월 30일 당일에 실종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실종 신고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한참 동안 살아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그 실종 당일에 네. 이 씨 딸, 그 어금니 아빠 딸하고 통화까지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씨 딸은 전화통화에서 같이 놀다가 헤어졌다. 근데 가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둘러대기도 했죠. 예. 직후 어머니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바로 그 집에 찾아가서 확인을 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놀러 갔다는 집에 찾아만 갔어도 바로 그 아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이 부분을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의 말로 들어보시죠. 예.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돼요. 왜냐? 우범자 관리 기준에 그 사람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경과가 18범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의 위치와 그 사람이 파악이 사실은 됐어야 되고 지금 그 사람의 아이에게 간다고 놀러를 나갔잖아요. 초등학교 동창이. 그러면 그 엄마는 어디 갔는지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금방 추적이 돼야지. 그 바로만 찾아갔어도 아이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구출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 번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는 또 있었습니다. 또요? 이영학 씨의 부인 최모 씨가 지난달 6일 투신해서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당시 경찰은 이마에 난 상처 등에 밀어서 폭행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상처가 났는데 이거는 투신 자살할 때 생긴 상처가 아니라는 걸 경찰이 알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기까지 했습니다. 압수수색까지 이뤄졌습니까? 맞습니다. 그 결과 이 씨의 PC 또 스마트폰에서 다양의 음란 영상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음란 영상이라고 하면 무슨 포르노 영화 같은 거요?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진 장면들이 담긴 영상이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영화가 아니라 네, 이른바 실제요? 야동이라고 하는 영화가 아니라 실제 장면을 누가 찍은 거예요? 아마 이 씨가 찍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씨가 직접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성관계 영상들이 다수 발견됐다고요? 네, 근데 특히 영상 가운데 예. 부인 최 씨가 등장한 것도 있거든요. 허허. 갑자기 투신한 아내, 그 아내 몸에 난 상처, 그리고 그 남편 이 씨가 갖고 있던 음란한 영상물들.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 씨를 의심해 보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뭔가 상당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경찰은 품고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 자살 닷새 전에 부인 최 씨가 이영하 계부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를 한 것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변사 사건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은 했는데 본격 수사는 안 했다고요? 맞습니다. 수사가 좀 흐지부지 되어 있던 거죠. 다시 이수정 교수의 지적을 들어보시죠. 예. 일단 신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자가 자살할 타이밍은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왜 자살했을까? 누군가가 이 사건을 뚜껑을 열고 이상한 사건이다 라는 시각에서 나름 조사를 계속 했었다면 그러면 그 집구석이 성매매의 온상이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았을까. 사건을 좀 포괄적으로 놓고 좀 조사를 해볼 수는 없었을까. 그러니까 부인 사망 사건, 변사 사건의 배경을 더 캤더라면 남편의 행적을 더 조사했더라면 딸 친구가 이런 변을 당하는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거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 경찰의 부실한 대응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기자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씨가 이 음란 영상물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동안 가려졌던 이 씨의 엽기적 행적들은 이번 사건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CBS 취재 결과 이 씨는 최근까지도 서울 강남에서 안마방으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아내한테도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블로그를 통해서 성금 모금해서 살아왔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 네. 아니 성금만 모금하는데도 저렇게 호화롭게 사나? 우리가 이런 얘기했었는데 결국 하나가 드러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안마방으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왔다. 네. 또 그런 거 하면 이 씨는 SNS 등을 통해서 14세에서 20세 사이 나이에 동거인을 구한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개인룸, 샤워실 이런 것을 제공하겠다 유인했고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14세의 사랑이라는 엉뚱한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숨진 피해 학생 역시 14세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왜곡된 성의식, 어떤 성 도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군요. 네. 이 씨에게 성기능 장애가 있던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자신의 성기에 기괴한 보형물을 삽입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죠. 그렇죠.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배상훈 교수의 진단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 딸이 14살이거든요. 이분이 35이에요. 그리고 이 어머니를 하면 청소년기에 출산을 한 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이 어땠을까라는 걸 저희들은 역산해 보거든요.
그 상태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소아성기호증과 관련돼 있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정한 나이대의 청소년에 대한 성적 접근 부분이 혹시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숨진 14살 피해 여학생, 그 여학생한테 어떤 성폭행의 흔적 같은 게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부검 결과. 네네. 그러면은 이 씨가 성기능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폭행의 흔적 같은 것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연결해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폭행 가능성, 그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성적 학대를 했을 가능성도 그렇죠.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성도착 증세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영학의 가려진 범죄가 더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추정도 가능하네요.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 씨는 적극적으로 10대 청소년들을 찾아왔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네. 단순히 성매매 알선을 넘어서 성도착 범죄를 저질렀을 개연성을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어질 경찰 수사로 가려져야 할 부분이죠. 그렇죠. 또 조력자가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 동업자, 조력자, 공범자가 없었는가 이 부분. 이미 사체 유기를 도운 혐의로 박모 씨가 구속되긴 했습니다. 박모 씨는 그러니까 형의 지인입니다. 네. 그 외에 이 씨의 범행을 도운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씨가 지적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그렇죠. 일상적인 생활을 쉽지 않은 정도입니다. 근데도 겉으로는 희소병을 이어내려는 어떤 꿋꿋한 가장의 이미지, 굉장히 치밀하게 이중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렇죠. 또 시신을 유기하러 갈 때 차량용 블랙박스를 떼어놓았고요. 또 돌아와서는 차량을 바꿔 타기도 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죄를 은폐하려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씨를 도운 아니면 이 씨를 뒤에서 조종한 누군가가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추정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건의 윤곽이 조금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퍼즐을 맞추고 나서도 지금 빈자리가 많은 느낌이에요. 워낙 미스테리가 많은 사건이라. 맞습니다. 경찰은 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건에 대해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딸에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이 돼 있고요. 내일 13일 경찰은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데 이렇게 많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살릴 수 있는 아이였는데 경찰이 부실하게 초동 대응을 하면서 그 기회를 놓쳤다는 점. 이 점이 2번이나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김정은 기자, 후속 취재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공감병에 대한 갑질 혐의로 지난 여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박찬주 대장 기억하시죠? 그동안 군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는데요. 공감병에 대한 갑질 혐의에 대해서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랍니다. 어제 이 소식을 듣고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던 공관병들 지금 상당히 당황하고 분노하고 있다는데 어떤 기분일까요?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죠. 이분은 이 갑질에 대해서 제보를 했지만 언론 인터뷰에 나서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음성 변조도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죠.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갑질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가닥을 잡았다. 이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요. 듣고는 어떠셨습니까? 네, 그런데 긴 시간 동안 장군 생활하면서 당했던 공감병들 대부분이 이제 엄청나게 피해를 계속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당해왔는데 이미 군 생활 끝났지만 시간 다 내고 다들 열심히 증언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처벌이 드디어 이루어지긴 했는데 이렇게 무혐의로 결론이 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화가 나고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된 걸 바로잡아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이제는 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증언하러 다니고 조사받으러 다녔는데 무혐의다라고 나와버린다니까 소용없어진 게 되니까 그 점이 많이 화가 나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 2015년에 공감병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지금 언론에 소개된 대부분의 갑질 사례들 그거를 제보하신 당사자시라고요? 네, 대부분 다 겪었거나 다 보거나 다 한 일이죠. 많이들 청취자들이 기억은 하시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만 좀 핵심적인 것들을 간추려 주신다면요?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얘기하자면은 끝도 없는데 대표적으로 팔찌, 전자팔찌. 전자팔찌를 달고서 호출을 당했다 이거요? 네, 계속 호출 버튼을 언제든지 이제 누르게 되면 바로 그 위치로 이제
언제든 24시간 대기하면서 뛰어갈 수 있도록 거의 이게 무슨 노예 팔찌라고 저희 스스로 이미 그렇게 불렀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거 노예 팔찌 차고 있다고. 노예 팔찌라고. 네. 팔찌를 풀러놓고 있었다던가 아니면 팔찌가 충전이 안 돼가지고 제대로 안 흘렸다던가 이렇게 되면 이제 엄청나게 폭언이 쏟아져. 그 폭언이라 하면 욕설, 뭐 육두문자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겁니까? 되게 항상 소리 지르면서 폭언을 많이 했어요. 또 어떤 거? 네, 전 같은 경우에도 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반찬들 챙겨주라고 자기 없는 동안 아들 챙겨주고 다 설거지도 다 하고 다 했는데 불구하고 깜빡하고 반찬 한 가지 전을 빼먹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돌아와서 열받아서 막 전을 그 봉지에 있는 거 집어 던져서 막 얼굴에 막 맞히기도 하고 한 적도 있고 막 사람들도 골프 같은 거 항상 아침 저녁으로 아니면 주말에는 거의 뭐 몇 시간 동안도 뒷마당에서 이렇게 치면서 연습할 때 항상 주스러 다니고 공 놔주고 새벽같이 준비해놓고 밤에도 언제든지 늦게 들어와도 오자마자 할 수 있게끔 다 그거는 매일같이. 그래요. 지금 뭐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끝도 없이 이어져요. 너무 많아서 사실은 제가 예전에 수사받을 할 때는 3시간, 4시간 동안 얘기했는데도 다 얘기 못했거든요. 제가 왜냐면 그 긴 시간 동안 거의 매일같이 어떻게 보면 되게 인권 유린을 많이 당해가지고 다 매일매일이 다 일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지금 군 검찰이 무혐의로 가닥을 잡은 근거가 뭐냐 봤더니 박찬주 대장이 갑질을 한 건 맞지만 법적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남용을 했어야 남용인데 예를 들어서 인사권이 있는데 뭐 인사권을 휘둘렀다든지 이러면 남용이 맞다. 그런데 지금 그 권한의 범주가 아닌 뭐 잔심부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켰다면 그건 법적으로 직권남용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렸대요. 그리고 그래도 처벌을 하려면 가혹행위로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가혹행위는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 저지른 거지 박찬주 대장 본인은 저지른 게 없기 때문에 직접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내렸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물론 직접 한 게 많지는 않은데 대부분 부인했죠. 근데 옆에서 뻔히 계속 항상 보고 있어 그러고 다 그거를 방조했고 심지어 조금이라도 일이 잘못되거나 이제 그 부인이 막 팍팍하고 막 뭐 어디 가두던가 뭐 집어 던지던가 그런 가혹행위 할 때도 그게 문제가 됐을 때는 또 직접 나서서 이제 막 다그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따라서 방조했다 이 부분하고 가혹행위 부분은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되게 권한이 이미 다 병사들에 있는 상황인데 그거 가지고 제가 항상 당한 거 맞고요. 그리고 또 병사들이 사모 말을 잘 안 듣는다고 GOP로 막 실제로 보낸다던가 여러 명을 보낸 적이 있고 보냈다가 막 그런 걸로 협박을 한 적도 있고 타 부대로 뭐 이렇게 보낸 적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인사권 관련해서 사람들이나 병사들이나 아무튼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그런 게 다 직권 남용이고 갑질이고 다 마음대로 이렇게 인권을 유린하고 하는 건데 이게 왜 죄가 안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는 게 직권남용이지 도대체 뭐가 직권남용이란 말이냐. 이건 너무 법적으로 좁게 해석한 거 아니냐. 혹은 제대로 수사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용기 내서 제보를 했던 분으로서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난다고 하니까 뭐 이만저만 속이 상하신 게 아닐 것 같은데요. 혹시 그 피해자분들이 다시 어떻게 대응을 하신다든지 이럴 생각도 있으세요? 지금 저희끼리 따로 막 연락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그리고 이게 긴 시간 동안 그 거쳐간 병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다들 많이 진술을 했다고 하니까 검찰관에 뭐 또 이런 식으로 되면은 다들 또 일어날 수도 있겠죠. 공동 대응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생각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대로 이게 무혐의 흐지부지 되면 어떤 점이 좀 우려되세요? 이제 군대 그런 여러 가지 폐단 중에 이거 말고도 물론 폐단이 많지만 이것도 대표적인 어떤 폐단 중 하나로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처벌이 제대로 안 된다면은 군대 내에서 폐쇄적인 집단 안에서 계속 지금처럼 갑질을 계속하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도 돼도 되냐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고 모두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수사를 하던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갑질을 하라는 거냐. 이게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느냐. 피해자 입장으로선 답답한 생각이 드신단 말씀이에요. 결과 마지막 발표까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찬주 대장 공관병으로 근무하면서 갑질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 가운데 한 분이세요. 오늘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언론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익명으로 만나봤습니다. 음향 뉴스 현장. 요즘 서점가는요, 노벨상의 효자라 그럽니다. 경제학상을 받은 세일러 교수 책도 많이 나가지만 특히 문학상 받은 가지오 이시구로의 책 판매량이 무려 700배가 늘었다는데요. 그 열풍 서점에서 확인해 보시죠.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2017, Kazuo Ishiguro. 전부 다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저요? 이번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 가시오 이시구로. 나이도 굉장히 하루키보다는 좀 젊고요. 젊으면서 이제 이렇게 문제작을 위주로 이렇게 그렸다고 하니까. 노벨 문학상 받은 친구요? 그렇죠. 이제 일단 뭐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라니까 수상자 작품은 꼭 나올 때마다 한 권씩 읽어봤으니까 올해도 한번 보려고 좀 고르고 있는 중에 책을. 네, 흔히 봉투 100원인데 필요하시면 지금 남아있는 나날을 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지금 새로 출판사에서 찍고 있거든요. 없어요, 제국이? 네. 또 이제 뭐 일본 작가다 보니까 뭐 부러운 것도 있고 뭐 문학의 깊이라든가 이런 게 뭐 한편으로는 좀 한국도 좀 더 많은 문학상 뭐 노벨상 수상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싶은 생각이 들어보네요. 아쉽죠. 아직 못 나온 거는 아쉽고 글쎄요, 우리도 언젠가는 타지 않을까요? 애들도 똑똑하고 우리는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런 출판 시장이 좀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다른 그런 좀 구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어렵게 좀 산다고 좀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런 작가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장려를 해주는 그런 좀 그 출판 구조 자체를 변형을 해야지만 훌륭한 작가들이 생길 수 있지. 저희 문학을 좀 더 많이 세계에 좀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전반적으로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꼭 상을 받은 작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품을 다양한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매년 노벨 문학상 수상을 기대하곤 하는데 그 전에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정말 책을 많이 읽고 있는가. 책 읽는 나라에서 노벨상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깊어가는 가을 서점가의 노벨상 열풍 음향뉴스 현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탐정 손수호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손 변호사는 책 좀 읽으세요? 책이요? 가끔 읽습니다. 왜 이렇게 놀라세요? 네. 아니 항상 뭐 대본에 없는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네. 탐정 손수호. 사실은 앞에서 이제 어금니 아빠 사건도 소개했습니다만 참 희한한 사건 사고가 많은 요즘입니다. 청취자 전영자님은 이제는 웬만한 사건에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실 정도인데 탐정 손수호에서 오늘 주목한 사건은 뭡니까? 네. 결혼을 앞둔 자신의 예비 신부를 군인이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이 그 군인을 죽였고요. 이게 정당방위로 인정받아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어제부터 이 포털 사이트에 많이 본 뉴스에 계속 올라있을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이 사건인데 네. 단순히 화제여서 올라오신 건 아닐 테고 어떤 이유입니까? 그렇죠. 이게 3명 중에서 2명이 사망을 하고 1명만 살아남았죠. 예. 그리고 또 휴가 중인 현역 군인이 등장을 합니다. 또 당시에 여러 언론에서 아주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는데요. 맞아요. 결국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었죠. 예. 게다가 정당방위 인정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컸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당방위처럼 보이더라도 죽인 경우에는 사망을 한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을 잘 안 해줬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이례적으로 검찰이 정당방위로 인정을 했고요. 예. 이 부분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골라오셨군요. 이게 2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2015년이었는데요. 벌써 2년 조금 더 지났죠. 예. 육군 모부대 소속 장모 상병이 정기 휴가를 나왔습니다. 휴가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 장 상병이 새벽 5시 30분쯤에 서울에 있는 한 다가구 주택에 침입을 하고요. 방에서 잠자고 있던 예비 신부 박모 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합니다. 예. 맞은편 방에서 자고 있던 예비 신랑 양모 씨가 이제 예비 신부의 비명 소리에 놀라 뛰쳐나오고요. 예. 그 후에 장상병과 양모 씨의 몸싸움이 벌어지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군인이 예비 신랑의 칼에 찔려 사망하고 맙니다. 네, 침입한 군인을 그러니까 예비 신랑이 찌른 거예요. 네, 결혼을 2달 앞둔 예비 부부에게 참 참혹한 일이 발생한 거죠. 3명 중에 2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예비 신랑의 행위는 정당방위냐 아니냐 이게 논란이었던 거고요. 경찰은 정당방위라고 보아서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데요. 예. 검찰은 긴 시간 고민합니다. 살해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돼서 기소되지 않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했고요. 또 법적 근거가 확실해야 하고 그렇죠. 절차적으로도 굉장히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그러다가 드디어 검찰도 정당방위 때문에 죄가 안 된다면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어제죠. 어제가 되는 거죠. 예비 신부는 살해당하고 자신은 2년 넘게 살인 혐의를 벗지 못한 채 살고 참 이 예비 신랑도 정말 힘들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검찰은요. 여러 외국 사례도 검토해야 되고 또 국민들의 법 정서 변화도 고려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물론 검찰이 이제 여러 긴 시간 동안 진지하게 고민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 관련해서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짚어봐야겠죠. 예,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 있다. 자, 그렇다면 손수호 탐정이 주목한 첫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언론부터 문제였다. 언론부터 문제였다고요? 언론? 네. 사건 발생 직후에 여러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보도를 이제 쏟아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그냥 활용을 해가지고 예.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그 결과 피해자인 양 씨가 오히려 살인자로 오해를 받기도 했죠. 양 씨가 이제 예비 신랑이. 그런데 그 후에 정정 보도를 하거나 또는 양 씨에게 사과를 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방송에 등장했던 일부 유명 프로파일러들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짐작의 근거에 이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거든요. 예. 일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구역질나는 일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피해자 양 씨 입장에서는 예비 신랑 입장에서는 참 언론이 원망스러웠을 텐데 예를 들면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된 거고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났어요? 네, 먼저 첫 번째로요. 숨진 예비 신부와 이 장상병 군인이 원래부터 알던 사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죠. 예비 신부하고? 네. 설마 휴가 나온 강도가? 군인이 아무 이유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겠냐라고 하는 의문이었는데요. 예. 하지만 수사기관은요. 현장 주변의 CCTV는 물론이고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 군인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예. 그리고 당사자들의 그 직전 1년간 통화 기록, 디지털 증거, 또 뭐 동료, 가족, 지인들의 뭐 이야기까지 다 종합 분석했는데요. 예. 그 결과 예비 신부와 장상병은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우발적으로 그럼 저지른 범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발적으로 어떻게 이 휴가 나온 장병이 그냥 아무 집이나 막 들어갑니까? 네, 설명이 필요하겠죠. 예. 이 군인이 과거에 그 공릉동의 그 집 인근에 살았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쪽 지리를 잘 아는 거군요. 네, 낯선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평소에 지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예. 이 군인이 술만 마시면 과격해지는 경향이 있었고요. 또 결정적으로 예.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술에 취해서 장상병이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집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상 행동을 했던 사실이 확인된 거죠. 그렇군요. 예비 신부 입장에서는 참 기가 찰 노릇이네요. 이 사람하고 그렇죠. 아는 사이여서 마치 무슨 뭐 예대인이 찾아온 것처럼 보도가 됐다니. 네. 두 번째는 어떤 의혹이었냐면 이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하고 강도를 다 살해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막 언론이 제기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안방에 혈흔이 남았어요. 이 혈흔의 패턴을 분석했을 때 일각의 분석과 달리 이 숨진 예비 신부 박 씨가 강하게 저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또 보강하는 증거가 있죠. 이 예비 신부의 손톱 아랫부분에 이 군인 장상병의 DNA가 발견됐습니다. 강하게 저항을 했다. 손을 써서 그런 그 추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예비 신부 박 씨와 군인 장상병의 손에서요. 동일한 섬유 미세 증거가 발견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 방에 있던 이불의 조직이 섬유의 조직이 이 두 사람의 손에서는 발견이 된 건데요. 그 이불 위에서 어떤 격투라든지 저항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예비 신랑의 손에서는요. 이 군인의 이제 그 DNA가 전혀 발견되지가 않은 것이죠. 예비 신랑의 DNA가 발견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뭐 좀 얘기가 복잡합니다만은 과학적으로 다 분석해 보니까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데 언론들이 너무 선정적으로 보도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제 또 사건 발생 전에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가 싸웠다는 그런
그 주장도 있었는데 예. 확인해 보니까 그거 역시 사실이 아니었던 그것도 거죠.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언론이 수사건 가지고 수사해 가면서 보도할 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보도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피해자가 있으니까요. 탐정 손수호가 주목한 두 번째 포인트 뭡니까? 정당방위는 법에 규정되어 있다. 정당방위. 그렇죠. 법에 규정돼 있죠.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예, 당연한 이야기인데 오늘 당연한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려워도 참 어렵다면서요. 네, 특히나 이제 상대방이 사망했는데 정당방위로 인정된 사례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1990년도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27년 전이네요. 아주 옛날이네요. 그러네요. 예, 90년에 경상북도 한 지역에서 남성을 묶어놓고 자신의 애인을 눈앞에서 강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 네, 그러한 사람을 결박을 풀고 격투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이 있었는데요. 예. 이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정당방위 인정이 됐어요. 27년 전에 한 번. 네. 그 이외에 찾기 참 어렵습니다. 이 정도로 배경이 어떻고 또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다른 사람을 죽였는데도 정당방위 인정받아서 처벌받지 않은 경우 참 찾기 어려운 일인데요. 그만큼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그런 결정 내리기 어렵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손수호 탐정님, 이왕 네. 정당방위 얘기가 나온 김에 네네. 어떠해야지만 법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형법 21조에 규정이 있어요.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확인 한번 해보죠. 1항인데요. 예.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이거는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아니한. 이거 말 듣고 나니까 더 어려워요.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자기나 또는 다른 사람의 그런 법익을 지금 막 누군가 침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막? 네, 현재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말하자면 누군가가 나를 막 칼로 찌르려고 하는 이 순간에 네, 내가 그렇습니다. 방어를 했다. 네. 이건 정당방위. 침해가 임박한 경우도 포함이 되니까요. 예, 예. 그리고 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균형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이게 정당방위입니다. 예. 근데 이 항에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이게 바로 과잉방위인데요. 이게 방어 행위이긴 한데 정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과잉방위로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로 나를 막 찌르려는 순간은 아니지만 칼을 들고 있었고 찌를 것이 분명해 보이는 어느 정도 그 정도 상황에서 내가 방어를 했다, 공격을 했다, 뭐 이런 식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기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예. 상대방은 몽둥이로 때리려고 하는데 내가 칼로 찔렀다. 또는 상대방은 맨주먹으로 치려고 하는데 나는 몽둥이로 쳤다. 이런 과잉광고 아니냐 정도의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과잉방위를 하더라도 야간에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이거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죠. 과잉방위인 건 맞아. 하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는 그럴만했어라고 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면은요, 지금까지 정당방위처럼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보이는데도 인정받지 못했던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네. 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저는 지금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네. 도둑 뇌사 사건이 있었어요. 빨래 건조대로 도둑을 쳤어요. 네. 자기 집에 들어온. 그런데 그 도둑이 사망한 거 아닙니까? 뇌사로. 그렇습니다. 이때 이 사람 정당방위 인정 안 됐죠. 인정 안 됐죠. 집주인. 네, 이게 2014년 사건인데요. 예. 술 먹고 집에 귀가했어요. 예. 그런데 집에 도둑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도둑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주먹으로 때려서 넘어뜨리고요. 도망치려고 하자 뒤통수를 발로 차고 빨래 건조대, 허리띠 등으로 때렸는데 맞아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9개월 후에 사망합니다. 그러자 이제 도둑 집에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고요. 예. 하지만 이제 집행을 3년간 유예했는데요. 즉 유죄였습니다. 정당방위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침입자를 제압했으면 거기서 그쳐야 되는데 방어 행위를 넘어서 공격을 했다. 즉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람을 불필요하게 공격했다라고 해서 정당방위 인정이 안 된 그럼 사람입니다. 아까 그 기준에 따르자면 이 사람은 과잉 방어를 했는데, 네. 예, 그럴 만한 여건이 충분하다라고 했으면 처벌이 안 됐을 텐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이제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거죠. 이제 어떤 기준인지 대충 이해가 가네요. 혹시 사례 한 가지만 더? 네. 올해 6월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요. 예. 이제 동료가 돌과 강목으로 여러 차례 자신을 때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싱크대 서랍에서 흉기를 꺼내서 가슴과 팔을 찔러 숨지게 한 그 외국인이 있었는데요. 예. 이 경우도 정당방위 인정이 안 됐어요. 왜요? 먼저 폭행 당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가슴 부위를 흉기로 깊게 찔러 살해한 거는 방어의 한도를 넘은 것이다. 라고 해서 징역 7년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과잉 방어를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본 거네요. 법원은 정당방위를 굉장히 좁게 보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나 상대방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들을 쭉 비교를 해 주시니까 이번에 그 공릉동 예비 신랑 신부 사건이 왜 정당방위로 인정됐는지 대충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좀 법적으로 따져도 분명해 보이거든요. 사실은 정당방위라는 게. 근데 왜 불기소 결정까지 2년이나 걸렸어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주목하고 싶은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예. 검찰은 지난 2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그러니까요. 왜 2년이나 끌면서 그 예비 신랑이 정말 마음고생을 그렇게 오래 해야 됐던 건가? 사실 법적으로 지금 정당방위가 명확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고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도 제 의혹은 있고 그런데도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경찰은 정당방위로 보아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예. 그게 2015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은 이건 불기소건입니다라고 비교적 빨리 판단을 내렸는데 네. 검찰은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고민을 한 거예요? 이제 검찰이 2년 동안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인지 못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사건 처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절차적으로도 검찰 심의위원회까지 열었다. 특히나 법리적으로도 외국 사례도 검토했고 그동안의 판례들도 분석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긴 시간 같고요. 특히나 그동안 명확한 결론 없이 애매한 상태로 흘렀기 때문에 피해자 양씨 예비 신랑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언론에서도 혹시 이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와 군인을 살해한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의 추측성 보도를 한 상태에서 2년 동안 검찰이 결론을 내려주지 않다 보니까 살인범의 어떤 그런 시선을 2년 동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2년 동안 지인과 연락 끊고 운둔 생활을 했어요. 그래요.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었죠. 지금 생계 유지도 어려운 지경이라고 합니다. 참 안 됐네요. 신중하게 처리했다라는 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은 이 정도 분명해 보이는 거라면 조금 더 서둘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오늘 탐정 손수호 손탐정의 마지막 한마디는 뭔가요? 그동안 경찰의 소동수사 문제를 여러 번 지적했죠. 예. 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이 상당히 신속하고 깔끔하게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은 빨리빨리 잘했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그동안 경찰에 했던 부탁을 언론과 검찰에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사망사건, 강력사건, 특히나 살인사건의 경우에는요. 더더욱 내 사건이다. 내 가족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탐정 손수호 오늘 공릉동 예비 신부 살인사건 들여다봤습니다. 손수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의 문자가 많이 들어오네요. 예. 근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적당히 방어한다는 게 이게 가능할까? 정당방위 기준이 참 어렵네요. 이런 문자. 윤인중님 외에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세요. 정승하님도 이 침입자 쪽을, 그러니까 가해자 쪽을 너무 지금 너그럽게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 하면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정당방위를 좁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도 들어오고요. 지금 찬반 논란이 좀 있네요. 어쨌든 이번 사건은 정당방위 인정이 됐습니다. 2년 만에 오늘 탐정선수에서 들여다봤습니다. Y뉴스 가죠.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권영철 선임 기자가 오늘 가지고 오신 걸 보니까 정치권 얘기 가지고 오셨네요. 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둘러싼 정치 사찰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수행비서 휴대전화 통신조회 사실을 공개하면서 정치 사찰 의혹을 제기했죠. 내 수행비서의 휴대전화 통신조회를 왜 했느냐? 이거 나 사찰하는 거 아니냐? 내가 누구랑 통화하는지 알고 싶은 거 아니냐? 그거 의혹 제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과 경찰, 군에서 사찰이 아니라고 해명을 하니까 예. 검찰의 해명을 믿기 어렵다면서 거듭 의혹을 제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홍준표 대표 왜 정치 사찰 의혹 계속 제기하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왜 2라운드까지 이어지나 그 얘기네요. 네. 추가로 제기한 의혹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추가로는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군과 경찰의 해명은 석연치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은 예. 중앙지검의 해명은 이해하기 어렵다. 과거 검찰과는 달리 요즘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주문으로 사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수행비서는 창원에 널리 있고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수행비서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대상이 될 리가 없지 않느냐.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 수사라든지 공사 임원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통화 흔적을 발견하고 추적해 보았다는 해명은 또 다른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이게 그런 이제 새로운 의혹 제기입니다. 예. 검찰이 그렇다면 검찰이 왜 그 홍 대표 수행비서의 통신 조회를 했는지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확인이 된 게 있어요? 뭐 검찰은 그냥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뭐 범죄 혐의를 수사하다가 그랬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거 하다 보니까 이 사람께 이제 걸려서 그 사람이 확인해봤다. 그 사람하고 자주 통화한 게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건 하다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건은 아직 정식 사건화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검찰이 2건이잖아요.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한 건은 내사 중인 사건이다. 그 한 건은 내사 중인 사건이니까 지금 말할 수 없는 거고 다른 한 건은 그럼 뭡니까?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카이 비리랑. 어제 그 카이 하성룡 사장이 구속 기소됐잖아요. 그 하 사장의 보좌관의 통화 내역을 조사하면서 한두 번 통화한 사람 말고 여러 번 자주 통화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조회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홍 대표 수행비서 손모 씨의 전화였다. 이 정도 되면은 당연히 조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검찰 얘기는 그거군요. 그렇죠. 이게 뭐 통화 내역 조회도 아니고 자주 통화한 전화의 소유주가 누군지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거잖아요. 소유주가 누군지 정도 확인한 거다. 네, 뭐 그러나 그렇지도 아니고 하성룡 대표가 로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얘기를 밝혔고요. 사실 검찰은 홍준표 대표가 이 의혹을 제기하기 전까지 이 전화기의 소유주 손모 씨가 홍 대표 수행비서인지도 몰랐다. 그런지도 몰랐다. 홍 대표가 의혹 제기한 다음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다가 이 사람이 이 손모 씨가 홍 대표 수행비서구나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그럼 지금 검찰이나 경찰 뭐 군의 해명 들어보면은 그 해명으로는 정치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어 보이는데요. 정치 사찰이라고 주장하기엔 좀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죠. 특히나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표가 수사 과정을 모르지도 않을 텐데 왜 그런 의혹을 제기했는지 그런 의문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게요. 처음 의혹 제기도 자충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검찰에 대해서 의혹 제기하는 것도 홍 대표가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아마 그 부분이 지금 오늘 Y에 해당할 것 같은데 홍 대표 왜 2라운드까지 계속 사찰 의혹을 제기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경험자의 말이라는 분석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홍 대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사 출신이죠. 김영삼 정부 초 1993년입니다. 슬롯머신 사건을 수사해서 당시 안기부 기조실장 출신의 엄삼탁 씨, 이건계 대전 고검장 등을 구속 기소했죠. 또 파친코 대부 정덕진 씨를 구속한 전력이 있습니다. 아주 모래시계 검사로 아주 히트를 쳤었죠. 근데 이제 작가는 모델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긴 했어요. 뭐 저건 그 팀들 뭐 그렇다는 얘기 있었고. 제가 이제 법조를 출입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김영삼 정부 첫 해 1993년 당시 검찰 수사 560 비리 뭐 수사를 했는데 당시에 참여했던 한 검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검사들에게 주어진 것은 범죄 정보가 아니라 수사 대상자의 이름뿐이었다. 당신은 박철원, 당신은 이건계, 당신은 엄삼탁 이런 식으로 이름만 주고 수사하라고 했지 범죄 혐의가 있는 게 아니었다. 홍 대표가 페이스북에 언급한 과거 검찰과는 달리 요즘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주문으로 사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말과 묘하게 좀 일치하죠. 그러네요. 검찰의 한 핵심 관계자는 홍 대표가 검사 시절 그렇게 수사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제기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말이군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속담 있죠. 뭘 보고 놀랐길래 뭘 어쨌다고요? 홍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제 이미 검찰의 사건 조작으로 곤욕을 치러본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검찰의 해명을 해명이라기보다 새로운 의심만 불러일으키는 거짓 해명이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홍준표 대표가. 그 얘기는 홍 대표는 이미 1996년 15대 총선에서 송파갑 선거구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1999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서 의원직을 상실한 경험이 있고요.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지사 시절은 지난 2015년에 성완종 리스트 이른바 여기도 억대 금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고요. 지금 대법원에 기류 중이죠. 그렇죠. 이런 경험들로 인해서 수사기관의 전화번호 소유주 확인을 정치 사찰로 오인하는 것 아니겠느냐.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세 번째 이유는요. 역시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것인데 의도적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입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라뇨? 지금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미지수지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할 경우에 홍 대표로서는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선에서 패배하면은 적어도 대선 후보는 1, 2년 정도는 휴직기를 갖는 게 보통이잖아요. 홍 대표는 곧바로 당대표 경선에 나서서 대표가 됐죠. 좀 이례적이었죠. 예. 검찰의 한 중견 간부는 홍 대표가 나를 계속 세우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건 대법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그런 판단을 할 경우 정치 보복으로 몰고 가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겠느냐는 얘기도 있고요. 또 성완종 리스트 수사 책임자가 누굽니까? 지금의 문무일 검찰총장입니다. 그러네요. 홍 대표는 사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 아니겠느냐. 그런 해석이 있고요. 그런 해석 가능하네요. 네 번째는 뭡니까?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문제적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입니다. 존재감 부각? 예, 김만함 정치 아카데미 원장은 홍 대표로서는 그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 그렇지 않다면 일방적으로 뭐 적폐청산위원회 끌려가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주장하고 밖으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옳든 그러든 맞대응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도 있습니까? 예, 다섯 번째도 하나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의 국면을 바꾸기 위해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네 번째랑 다섯 번째가 통하네요. 최창렬 교수는 좀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 등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적폐청산이 힘을 얻고 있잖아요. 특히 뭐 노벨상 취소 이런 건 참 이해가 안 가는 일들 아닙니까? 치졸하죠. 예. 근데 이걸 그대로 계속 가만히 있으면 끌려가게 되잖아요. 이걸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바꿔보려는 의도가 아닌가. 사실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홍 대표가 뉴스의 계속 중심 인물이 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 점들이 뭐 그들은 효과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근데 효과가 진짜로 뭐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효과를 봤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이게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이미지는 계속 깔아먹게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길게 봤을 때 과연 득이 될 것인가는 물음표. 네. 예, 홍준표 대표가 계속 제기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사찰 논란 왜 2라운드까지 이어지는가 오늘 들여다봤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20일간 진행됩니다. 국회 국정감사 잘해줘야겠고요. 그런 국회가 국정감사를 잘하는지도 우리가 잘 지켜봐야 할 의무가 있을 겁니다. 20일간 잘 지켜봐보죠. 김현정의 뉴스쇼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 만나보죠. 우원식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여당으로서 국감을 하는 게 이게 10년 만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 때하고는 느낌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네, 이번 국감은 국감이라는 게 이제 1년 동안 정부가 해왔던 거를 잘 감사하고 방향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일부는 과거 정권의 문제고 또 일부는 저희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의 문제여서 두 가지를 잘 섞어서 해야 되는 국감이고 또 저희가 여당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은 일찌감치 이번 국감은 적폐청산 국감이다 이렇게 핵심을 규정했던데 왜 적폐청산입니까? 저희가 이제 3대 기조를 정했는데요. 민생 제일 국감, 안보 우선 국감, 적폐청산 국감 이렇게 세 가지를 정했는데 이제 이 세 가지를 균형감 있게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적폐청산만 보도를 하니까 그런 겁니까? 적폐청산만 강조되어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왜 적폐청산인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적폐청산은 특정 과거 정권이나 특정 인물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 대통령 탄핵 사태라고 하는 아주 우리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사태인데요. 그 원인이 됐던 국정농단,
그리고 헌정질서 문란행위 이런 것이 발생한 이면에 자리 잡은 총체적 국가 시스템의 붕괴 이게 어디서 왔는지 엄중히 따져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행위를 바로잡지 않으면 이게 국가가 제대로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체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국가 시스템을 다시 잡기 위해서는 과거 적폐 청산하고 갈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 그렇죠. 그 과거의 일제잔재 청산을 제대로 못한 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그 전에 탄핵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그 잘못된 시스템을 고쳐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촛불민심 중심에는 정말 힘있고 빽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불공정, 불평등한 사회 시스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구체적으로는 갑질 이런 걸로 드러났는데요. 이런 힘과 권력 중심에 비틀어진 관행과 제도 이것들이 국민의 삶을 가장 어렵게 한 적폐고요. 이런 적폐들을 드러내서 바로 잡는 것이 국민의 민생을 바로 세우는 일이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런 적폐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산하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전에 원조 적폐부터 우리가 좀 들여다보겠다.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적폐가 원조 적폐다. 지금 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적폐 청산 작업하고 동일한 잣대와 기준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적폐도 청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삼선의 김성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치보복 대책특위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받은 640만 달러에 대한 국고 환수 방안을 추진하겠다. 어제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일명 노무현 국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유한국당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군사정권의 후예 아닙니까? IMF로 나라를 망가뜨리고 서민들을 나라로 빠뜨린 정권과 그 정당의 후신들인데 본인들이야말로 정말 원조 적폐죠. 자유한국당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 억지 주장이고 정말 물타기 정치 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타기를 위해서 억지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끌어들이는 건데요. 이 박근혜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보호막을 쳤던 이명박 정부를 포함한 보수 정권 9년의 총체적 국정 실패에 대한 감사에 집중해야 되는데 정말 과거에 대해서 이 국정농단 사태의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정말 석고되지 않은 마음으로 국민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치적으로 분리할 때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욕보이는 것 이건 정말 해야 될 도리인지 그 최소한의 도리도 저버린 게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진저를 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국정원과 군의 불법 선거 개입, 여론 조작 공작, 문화예술인 탄압, 방송장악, 사자방 비리 이런 중대 범죄들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정치보복이라는 건가요? 자, 근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적폐를 찾아서 청산하려면 검사했더니 두 곳에서 세균도 기준치를 초과했고 불소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민원 제기 2달 만에 알고 보니 취수원이 악취원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한 보건당국.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여다보죠. 첫 번째 행간은 또 하나의 도비탄이었다입니다. 그 철원 사격장의 총기 사고 그거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다 사건 내용은 아실 텐데요. 사고 원인이 도비탄에서 오발탄으로 갑자기 뒤집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불강력적인 사고에서 이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 이것으로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충청샘물 조사 과정이 딱 그렇습니다. 불과 20여일 사이에서 악취 원인이 페트병에서 취수원으로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건의 성격 자체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페트병이 문제라면 일부 생산 라인에 문제가 있거나 생산 시점에 문제가 돼서 병을 바꾸거나 보관에 주의만 기울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취수원 자체가 오염됐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생수 사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며 그 취수원을 관리 감독한 또 정부 당국이 있을 텐데. 물론 그것도 거기는 문제고요. 어떻게 되며 뭐 이런 얘기를 다 하게 되는 거죠. 이 회사에서 제조했던 생수 자체가 다 모두 문제가 됐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충청남도 환경보건연구원이 그럼 왜 맨 처음에 이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느냐 민원 제기가 됐을 때 취소원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에서 문제가 됐는데 생수만 달랑 가지고 가서 검사하고 악취가 나는 원인이 뭔지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지난 6월에 검사를 해봤더니 수질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8월, 9월에 검사할 때는 수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두세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겠느냐, 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병만 검사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물하고. 초동 수사가 안 된 거네요, 말하자면. 네, 이것도 맞습니다. 역시.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간판만 바꿔 달고 또 장사했다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충청샘물을 제조한 회사가 금도음료라고 하는 곳인데요. 예. 여기서 악취 민원이 제기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또 있었어요? 작년에도 물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 금도음료는 원래 자체적인 브랜드를 내놔서 생수를 생산하던 회사가 아니고요. 예. OEM 제조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우리가 아는 유명한 전국 단위 생수 회사의 네. OEM을 받아서 그렇죠. 납품하는 업체였던 거예요. 근데 작년에 생수에서 악취가 난다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대기업이 납품을 끊어버렸어요. 아, 그러면서 자체 브랜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브랜드 내놓으면 되겠네. 그래서 간판을 바꿔다는 거나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브랜드로 내놓은 게 바로 충청샘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악취 민원이 나도 그 악취 원인을 스스로 찾거나 아니면 찾도록 만들거나 하지 않고 그냥 납품이 중단됐으니까 우리가 브랜드 하나 만들면 되겠네 해서 새로 이 브랜드로 생수를 만들었는데 이게 또다시 악취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회사에도 참 문제가 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당국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아니 그때 민원이 제기가 됐었으면 도대체 우리한테 문제가 뭐가 있었는가를 그렇죠. 찾아냈어야죠. 철저하게 찾아냈어야 되는데 그냥 간판만 바꿔달고 또 장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이 어떤 거예요. 항상 사서 마시는 거고 우리가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물론이죠. 이런 식으로 대응했다는 거예요. 이 뭐 음식점이 위생 불량 지적받으니까 간판 바꿔달고 마치 또 다시 새로운 식당인 양 영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맞습니다. 상황. 기가 막힙니다.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소비자를 물로 보고 있다입니다. 소비자를 무시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생수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보건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물 관리 그 어떤 것보다 엄격해야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보건당국의 관리를 보면 그런데 엉망입니다. 금도음료는 제가 악취가 작년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최근 5년 동안 3번이나 수질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아, 검사할 때 수질 기준 위반 사항이 3번이나 있었어요? 2013년, 2014년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각각 영업정지 1개월하고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제조설비를 부적정하게 설치 운영했다고 해서 또 15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또 악취 문제가 터진 건데요. 그런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과징금으로 그냥 떼었습니다. 돈으로? 네. 2013년에는 영업정지 15일. 다 해야지. 왜 전 정부하고 전전 정부만 해당되느냐. 적폐 뭐 착한 적폐 나쁜 적폐가 따로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사하시자는 거예요. 근데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 군의 불법 선거 개입, 여론조작 공작, 문화예술인 탄압, 방송장악, 사자방해 이런 것들이 있었냐 이거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데 억지로 끌어내서 이미 그런 정치적인 보복 때문에 타계한 분들까지 다시 끄집어내서 모욕하고 욕보이는 것이 정말 할 일인가. 이런 것들이 정치 보복이라면 앞으로 어떤 정권도 그냥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국정농단 사태까지 이루어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걷어내야 되고 이것이 어느 특정한 정권이나 어떤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이건 전체 시스템을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정말 나라를 나라답게 만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정말 이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적폐 청산 작업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들은 적폐가 맞지만 지금 자유당이 얘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얘기하고 있는 이 그 뭐 노무현 김대중 정부 당시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적폐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정치 보복이다, 모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이미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미 조사를 했던 것이다, 수사했던 것. 그렇죠.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조사가 다 돼 있던 거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조사 과정에서 조사도 과도하게 되고 모복적 형태가 아주 그리고 표적 조사를 우리가
과거 적폐를 청산하자라고 하는 것, 정치보복. 예. 이것이 정치보복이 되려면 표적조사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런 표적조사를 통해서 이 과도하게 조사를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치보복이 맞습니다만, 이런 지난번 노무현 정부를 우리가 정치보복이라고 하더니 표적조사를 하고 과도하게 조사하는 과정에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던 거 아닙니까? 이런 불행을 다시 들춰내서 이렇게 하는 건 모욕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저희들은 표적조사를 통한 정치보복이 아니라 그때 있었던 일들이 이미 많은 증거들로 제출되어 있고 그것이 조사된 바가 없고 덮여져 와 있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것을 바로 세워서 시스템을 바로 세우자라고 하는 우 대표님,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검증을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검증의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국감에서? 아니면은 뭐 해봐라, 뭐 할 수 있으면 해봐라 하지만 드러날 게 없다 이쪽이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는 그것이 표적조사하고 과도한 수사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니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국감에서 여당도 동의를 해줘야지 국감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양쪽이 다 마찬가지죠. 예. 우리가 이제 적폐청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증거를 대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증거를 찾아가면서 국민들에게 이것은 문제였다. 그러니까 이거 고쳐나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국정감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자유한국당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보시라 이겁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다거나.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리고 표적이고 정치보복 과정에서 그런 무리한 일이 발생됐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해보시라. 아니라고 한다면, 증거가 있다면,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해봐라. 이런 말씀. 증인 채택 문제도 이게 지금 뜨거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는 증인에 들어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번, 민생제일, 그 다음에 적폐청산, 안보우선, 이런 3대 기조에서 필요한 증인들은 뭐 다 나오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상임위에서 판단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한 증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들어있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군사이버사령부 이런 데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 말입니다. 네네.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면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결론을 내. 김현정의 뉴스 쇼. 문재인, 홍준표부터 이효리, MC몽, 심지어 이승엽까지 군 사이버사령부는 참 꼼꼼히도 들여다봤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가 유명인의 SNS 여론 동향을 담은 총 462건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 여기까지는 밝혀졌었는데 그들의 이름이 드디어 공개가 된 겁니다. 박원순 시장도 보이고요. 변희재, 조갑재 씨 같은 보수 농객도 들어있고 이회수, 김재동, 김여진 씨 같은 예술인도 있습니다. 글쎄요. 설마 대한민국의 군사이버사령부가 우리 국민을 적으로 본 건 아니겠죠? 오늘 새 정부 들어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국회가 국정을 감사하는 동안 국민은 국회가 감사를 잘 하는지를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지요. 20일간의 여정, 제 김현정의 뉴스쇼도 함께 가겠습니다.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민경남 프로듀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 PD.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봐야 됩니까? 국감전쟁 돌입입니다. 오늘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첫 국정감사 시작이 되죠. 핵심 포인트는 적폐청산 대 신적폐, 프레임 싸움이 될 듯합니다. 적폐청산 대 적폐청산인데 그 대상이 좀 다른 거예요? 네, 여당인 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요. 한국당은 새 정부의 신적폐를 파헤치겠다,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기싸움이 치열하다고요?
네. 전 정권 대 현 정권의 대리전 양상도 뚜렷한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 이명기 전 청와대 실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 당시 핵심 인사인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 증인 신청이 이루어졌고요. 현 정부에선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실제 출석 여부도 관심을 끄는데요. 국감은 이달 말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감이 첫 포인트. 다음 포인트는 뭡니까? 서해순 경찰 출석입니다. 서해순 씨라면은 가수 고 김광석 씨의 아내를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 결국 경찰에 나서는군요. 그렇습니다. 서해순 씨는 고 김광석 씨와 딸 서현 양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의 중심에 서 있죠. 저희 뉴스쇼에도 출연해서 해명을 직접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오늘은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딸 서현 양이 급성폐렴에 걸렸을 때 제때에 조치하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고 사망 사실을 숨긴 채로 저작권 소송을 종료시켰다는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서현 양, 딸 서현 양 죽음에 관해서만 지금 조사를 받는 거지 김광석 씨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게 수사가 불가능한 거죠?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경찰은 앞서서 고 김광석 씨의 친형인 고발인 김광복 씨와 영화 김광석의 제작자인 이상호 기자를 불러서 조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도 떠들썩하겠네요. 다음 포인트는 뭡니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입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 열흘간 열립니다. 네, 300여 편 정도 출품이 돼서 규모는 예년하고 비슷한데요. 다큐 영화 다이빙벨 상영 논란 이후에 불거진 갈등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영화제 사무국 직원들이 외압의 실행 주체로 서병수 부산시장을 직접 지목해서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죠. 네, 일부 영화인들이 피켓 시위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오늘 뭐 이래저래 주목받겠습니다. 날씨 하나만 더 볼까요? 비온 뒤에 어제보다 기온이 5도 이상 떨어져서 많이 쌀쌀한데요. 오늘 서울, 경기를 제외한 전국에는 비 소식이 또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민경남 PD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적폐청산 국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적 정의를 되찾는 적폐청산을 제대로 할 것입니다. 반면 보수야당은 이른바 신적폐를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5대 신적폐에 대해서도 규명을 철저히 해나갈 것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첫 국정감사 오늘부터 31일까지 총 20일간 진행이 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요. 여야 모두 적폐청산의 방점을 찍었는데 같은 적폐청산이지만 대상으로 삼은 시점이 다릅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일종의 기싸움이 지금 상당한데요. 국정감사 첫날. 이게 될 겁니다. 그 지금 후보에는 올라 있는 거군요. 그러면 최종 결정은 아니어도. 근데 뭐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정의당에서는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증인으로 부르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렇게 뭐 공식적으로 지금 선언을 한 상태인데 민주당은 고민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되는 거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이렇게 이제 법으로 정한 국정감사 출석 대상자에 대한 요구는 뭐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채택돼 있고요. 그런데 그 외에 이제 정치공세용 호출 요구 여기에는 응할 생각은 없습니다. 정치공세용 호출이라고 보십니까? 이 세 사람 같은 경우는? 근데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출석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기관 그렇게 되네요. 네네네. 그래요.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탁현민 행정관 국회에서 이렇게 그 행정관까지 이렇게 부른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그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뭐 특별히 지금 이 국정 운영을 해 나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이 망신주기용 정치공세용 호출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생각은 없다, 이런 얘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국정감사 첫날 여당의 입장,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들어갈 것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20일간 꼼꼼하게 지켜볼 겁니다. 국감 잘 치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사평론가들도 이제 20일간 굉장히 바빠지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국회의원들이 지금 자료들 쌓아놓고 있는 거죠. 네. 터트릴 자료들. 그렇죠. 그게 하나씩 미리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흘리기도 하고요. 또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하고 이 일부 통합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기 개편이 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예, 이래저래 시사 뉴스들이 뜨거운 요즘인데 행간에서는 뭘 주목하셨어요? 행간에서 생수를 한번 오늘은 주목을 해봤는데요. 먹는 생수? 네. 혹시 생수 사서 드시죠? 아니요, 저는 수돗물을 끓여서 보리차 타서 먹습니다. 저는 그냥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많은 분들이 생수를 아마 구입을 하셔서 드실 것 같은데, 이젠 생수도 마음 편히 믿고 마시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소비자들의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충청샘물, 이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민원 제기 2달 만에 취수원 자체가 오염됐다는 검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내놨군요. 이 뒤늦게 악취 원인 찾아낸 보건당국,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충청샘물, 이 추석 전에 떠들썩했던 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예, 생수 페트병이 악취 원인이다 이렇게 발표했던 그곳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난달 22일이었었죠.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충청샘물을 조사를 해봤더니 플라스틱 생수 용기 관리 부실이 악취 원인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바로 용기 그곳이었습니다. 때문에 냄새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용기하고 용기 관리가 좀 부실해서. 근데 8월 초부터 물에서 타이어 냄새가 난다, 복통 설사에 시달린다 이런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으니까 9월 초부터 공식적으로 민원을 접수해서 조사를 한 결과를 이제 22일 날 내놨던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충청샘물 9건을 수거해서 검사를 했더니 6건에서 다른 항목은 다 충족을 했는데 냄새가 나는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 1일부터 6일까지 생산했던 생수 49만 개를 회수하라고 명령까지 이제 내렸는데요. 그런데 어제 언론을 통해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렇죠. 악취 원인이 페트병이 아니라 제조 공장을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취수원 자체가 문제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온 겁니다. 상황이 아주 달라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취수원 3곳을